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요즘 워낙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토요미스터리도 그중 하나고요. 근데 저희는 보통 사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같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해외 팟캐스트에서 공개된 한 범죄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제목은 더 티처스 펫이었는데 봐라, 이걸 직역하면 선생님의 애완동물이거든? 근데 이걸 영미권에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 근데 제목만으론 아직 무슨 사건인지 감은 안 오지? 문제의 팟캐스트는 호주의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건데 저널리스트 헤들리 토마스가 제작과 진행을 맡은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 참고로 헤들리는 각종 범죄 사건을 조사해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걸로 유명한 기자이자 또 작가였고, 이 사람이 막 집요하게 취재해서 억울한 사람 2명을 벗겨주거나 또 미제 사건을 직접 해결해주는 경우도 많았었대. 그런 그가 새롭게 꺼내든 사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지. 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한 실종에 관한 내용이었어. 이 사람은 33살의 간호사 리셋 도슨인데 시드니 작은 마을 베이비에서 살고 있었어. 1982년 1월 9일은 리넷이 친정엄마랑 2 딸들이랑 같이 피크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 친정엄마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지.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딸 리넷과 손녀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 잠시 후에 돌연 사위 크리스한테 연락이 오더라. 이때 뭐라고 하냐면, 장모님, 리넷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자, 일단 이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리넷과 크리스 도스는 12년 차 부부였어.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해서 아예 결혼까지 한 커플이야. 2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 네, 특히 남편 크리스가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인사였거든. 왜 그랬냐면 남편은 전직 럭비 선수 출신으로 일부 팀에서 활약하던 뛰어난 실력의 선수였어. 심지어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았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잡지 모델, TV 광고에도 나올 정도였어. 운동선수가 그 정도면 완전 유명인사잖아. 근데 1970년대 당시 호주에서는 럭비라는 그 운동 자체가 비교적 규모가 좀 작았다고 해. 그래서 그 인기치고는 돈벌이가 썩 좋진 않았었지. 이후 리넷과 결혼하면서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선수를 그만두고 좀 비교적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학교 체육 선생님이야. 좀 더 안정적이고 돈도 뭐 더 잘 벌 수 있었거든. 곧바로 체육교사 자격증을 땄고 바로 시드니 북부에 있는 크로머 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돼. 크리스의 커리어 전환은 성공적이었지. 오랜 운동을 해오다 보니까 몸매도 다부졌지, 또 키도 훤칠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었고, 심지어 럭비 선수였으니까 애들이 완전 좋아한 거야. 순식간에 학교의 스타가 돼버려. 이렇게 남편이 유명인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리넷한테도 눈길이 쏟아졌어. 그럴 때마다 리넷은 그냥 수줍게 웃어넘기곤 했었대. 근데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고? 이건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한테도 충격인 거지. 갑자기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쯤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사실 리넷은 가출이 아니라 살해를 당한 거고 그 범인은 남편 크리스다, 그런 이야기였어. 당연히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 크리스가 보인 행보는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리넷이 사라지고 정확히 이틀 뒤부터 크리스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목격된 거야. 그게 겨우 10대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더라고. 심지어 그녀는 크리스랑 같이 이 집에서 머무는 것 같아. 이상해. 자, 그 소녀의 이름은 조안 커티스. 크리스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11학년 학생인데 얘 조안이 아내가 실종되기 전부터 이 집을 익숙하게 들락날락 했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크리스랑 리넷이 맞벌이였거든. 그래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 필요하잖아. 이때 조안이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거였어. 그럼 뭐 조안이 계속 이 집에 오는 게 그냥 좀 이상하진 않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내가 사라진 상황인데다가 크리스는 계속 출근해야 되고, 그럼 그 어린 딸들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예 조안이 이 집에 머물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준 거 아닌가 싶었던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냐 싶었는데 또 의심스러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야. 크리스가 경찰에 아내 실종 신고를 한 건 1982년 2월 18일이야. 근데 봐라. 그땐 리넷이 사라진 지 이미 한 달 반이나 지났을 때거든. 게다가 신고를 할 때 크리스가 수상한 말을 덧붙였어. 리넷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다는 거야.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실종 신고를 늦게 한 거래. 이후에도 크리스가 줄줄 설명을 늘어놓는데 사실 리넷이 집을 나간 후에 자기한테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대.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되면 리넷이 사라진 후에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남편 크리스가 유일해.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들도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 물론 통신 기록 확인해보면 다 알 수가 있지. 근데 당시는 198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추적은 불가능했었어. 그래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지. 결국 경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후 경찰은 우선 리넷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이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크리스랑 리넷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않았더라고. 그래, 근데 나도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사실 리넷은 남편이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또 주변에 여자도 많아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었대. 게다가 남편은 늘 여성들한테 과하게 친절했는데 심지어 집에 오는 베이비시터 조안한테도 너무 친절해. 당시 리넷은 그 불안을 크게 티내진 않았어. 아무래도 주목받는 커플이다 보니까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서서히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가정상담을 받기로 하는데 리넷이 사라지기 딱 하루 전날 부부가 상담소를 방문했던 거야. 상담을 마친 뒤 리넷은 엄마랑 통화를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엄마가 듣기엔 딸 목소리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딸한테 넌 괜찮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이때 리넷은 크리스가 술을 좀 따라줘서 취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크리스랑 리넷은 평소 술을 마시질 않거든? 뭔가 이상하다는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그런데 다음날 리넷이 사라진 거야. 심지어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딸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가족들은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사건 같아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랬는데 경찰의 반응은 영 미적지근했어. 그게 리넷은 이미 성인이고 또 남편이랑 불화도 있었으니까 자발적으로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도 가족들은 꾸준히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타이밍이야. 수색을 하던 경찰이 리넷의 집 뒷마당에서 옷가지들이 묻혀있는 게 발견돼. 이 옷이 왜 여기 있어?
뭔가 수상하잖아.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경찰은 근데 이 옷만으로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어. 지금 상황이 애초에 리넷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크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리넷과 이혼을 준비하더라고. 지금 아내가 실종 상태인데 이혼은 곧 죽어도 하겠다는 거야. 결국 1983년 이혼 처리됐고 이 다음 해인 1984년 바로 재혼하더라. 근데 상대가 누구였는지 알아? 자기 제자이자 두 자식을 돌봐주던 조안이었어. 근데 사실 예상했지. 자, 미쳐버려. 이건 아내가 실종된 지 정확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크리스의 주장대로면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갔을 뿐인데 뭐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이혼에 바로 재혼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별로 걱정도 안 한 거지. 이런 행동에 처음엔 크리스를 좀 감싸주던 사람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미 경찰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리넷 사건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어. 시간은 무려 36년이나 흘렀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18년 헤들리 토마스가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수면 위로 이게 떠오른 거야.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해 나갔어. 우선 당시 마을 주민들 그리고 크로머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 크리스와 조안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불륜관계였고 리넷이 사라지기 1년 전 그러니까 조안이 만 15세였을 때부터 이미 연인관계였다고 해. 당시 크로머 고등학교 학생을 만나서 직접 증언을 들었는데 그땐 교사랑 학생의 불륜은 꽤나 흔한 일이었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젊은 남자 교사랑 여고생이 사귀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냥 스캔들 정도로 여겼다는 거야. 심지어 학생들은 누가 어느 선생님이랑 연애하는지 다 알고 있기도 했었고 애초에 당사자들이 이걸 숨길 생각이 없었거든. 크로머 고등학교의 불륜 문화는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베이비시터 알바를 핑계로 여학생을 집에 들이는 거야. 더군다나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부정한 관계를 맺기도 했었고. 근데 꼬리가 빌면 밟히는 법이지. 리넷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자기 남편이 미성년자 제자이면서 또 베이비시터를 해주는 조안이랑 그 불륜 상태인 거 그거. 이건 엄청난 충격 그 자체잖아.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됐고 가정상담도 받았지만 둘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였어. 근데 이때 남편한테 든 생각은 반성? 미안함? 절대 아니야.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줘야 될 이자료가 엄청날 텐데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리넷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자는 생각을 한 거야. 이후엔 아내가 사이비에 빠져서 도망을 갔다 어쩌고저쩌고 그냥 핑계를 댄 거고. 안타깝게도 그가 어떻게 살인을 했고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만일 과거에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단순한 과출로만 보지 않았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 그렇게 경찰이 꾸물거리는 사이에 크리스는 알리바이 잘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증거를 말끔히 인멸하는 데 성공해.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 이후에 모두가 알다시피 제자였던 조안과 결혼까지 한 거고. 그럼 조안도 이 크리스의 범행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겨우 16살 어린 나이에 선생님과 동거를 하면서 완전히 크리스를 의지했잖아. 또 한편으론 이 방법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졌을 거고.
아니, 정확히는 크리스가 조안이 그렇게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결국 조안은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갔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지만 버티다 못하고 1991년 결별을 결심해. 이때 조안은 경찰서로 달려가서 크리스가 리넷을 죽였어요. 이렇게 신고했거든?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당사자 크리스를 부르더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앉아있는 거야. 크리스는 저 조안이 그 양육권 노리고 일부러 그런다고, 일부러 자기 비방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걸 받아들이고 말았지. 이후에 아무런 조사 없이 또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를 한 번 더 풀어주게 된 거고. 자,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유명 범죄 팟캐스트를 통해서 퍼져나갔지? 그리고 나서 호주뿐만 아니라 각종 영미권 국가에서도 이 큰 주목을 받게 돼. The Teacher's Pet. 이젠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알겠지? 선생님에게 조종당한 조안과 또 그에게 살해당한 아내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포함한 거야. 이 팟캐스트는 2천만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관심이 쏠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추가적인 증언이 쏟아지더라고. 결국 1919년 12월 마침내 뉴 사우스 웨스트 경찰은 크리스 도슨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검찰은 팟캐스트에서 수집한 증거와 증언으로 그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재판이 쉽지는 않았어. 무엇보다 그가 리넷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모든 것은 증언과 또 정황상의 증거뿐이었지. 그렇게 재판은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아니, 이 사건에는 제일 중요한 증인이 있어. 바로 크리스랑 불륜을 저질렀던 학생 조안이 있잖아.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조안이 이 살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야. 목격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판에서는 전 남편 크리스가 자기를 어떻게 조종했는지에 대해서만 증언했었어. 보니까 이것도 심각하더라고.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 크리스의 지시에 따랐어야 됐대. 이 남자의 아주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아주 낱낱이 까발렸지. 2022년 8월 모두의 이목 속에서 크리스 도슨의 재판이 시작돼. 여전히 리넷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순 없었어. 최종적으로 판사는 리넷의 실종 당일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서 크리스가 거짓말한 점과 또 미성년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모든 정황상의 증거를 토대로 크리스에게 리넷 살해 혐의와 또 사체 유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하게 돼. 거의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사건이 드디어 이렇게 해결된 거야.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생각해봐봐. 사건 당시 경찰은 너무나도 안일했어. 크리스 말만 다 믿어줬고 거의 36년 만에 팟캐스트가 이 사건을 꺼내들고 해결까지 한 거지.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유가족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안타깝게도 여전히 리넷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악마 같은 사위 크리스의 죄를 밝혀냈으니 그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메이예요. 저 요즘 진행 실력 많이 늘었다고 시카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칭찬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건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작년 2022년에 태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의문의 사망사건이야. 주인공은 바로 태국의 인기 여배우였던 파차라 위라퐁이야.
그녀는 땡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수십 개의 드라마에서 주연 조연을 맡았을 정도로 태국 TV에서 자주 등장하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 그러던 2022년 2월에 갑자기 실종된 거야. 자, 파차로 위라퐁이라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그녀의 예명이었던 땡모라고 부를게. 우선 그녀가 실종된 2월 24일로 돌아가 보면 그날 땡모는 친구들이랑 짜오프라야 강에서 요트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날 요트에 있던 사람들은 땡모의 매니저 가틱이랑 또 다른 친구 3명, 그리고 보트 운전사까지 해서 총 6명이었는데 셀럽들 파티답게 요트에서 사진 찍고 샴페인도 한 잔씩 하면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지. 그렇게 신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됐더라. 근데 이때 땡모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었는데 하필이면 요트 화장실이 고장나 있더라고. 좀 참을까 싶었는데 아니야.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거지.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인 샌드한테 한 가지 민망한 부탁을 하게 돼.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강으로 소변을 봐야 되니까 샌드한테 요트 끝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어달라고 했어. 그러면 땡모가 그 발을 붙잡고 지탱하면서 강 쪽으로 소변을 보겠다는 거지. 그 상황이 좀 민망하지? 좀 황당한 부탁이었지만 땡모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 보였나 봐. 샌드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두 사람은 요트 끝 쪽에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샌드가 앉았고 또 땡모가 다리를 붙잡을 수 있게 길게 뻗어줬지. 땡모는 샌드의 다리를 잡고 요트 밖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서 급하게 소변을 보게 돼. 대충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요트가 가속 페달을 밟는 거야. 배가 앞으로 슉 나가니까 땡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강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다 야경을 보느라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땡모가 강에 빠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었고. 아니 근데 샌드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는데 땡모가 화장실 보는 동안 샌드는 민망할까봐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 그러면서 자기도 땡모가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니까 좀 더 들어보자고. 땡모가 갑자기 강으로 사라졌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었고 다시 배를 돌려서 땡모를 찾기 시작해.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수색을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들은 경찰에 급하게 신고를 하게 돼.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어두운 데다가 또 강 물살은 너무 거센 상태여서 땡모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게 수색은 무려 38시간 동안 이어졌어. 거의 하루 반 동안 강을 뒤진 거야. 결국 땡모는 2월 26일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마지막 요트 지점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피블송크란 부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아. 그녀의 폐에서 모래가 발견됐더라고. 그래서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게 돼. 갑작스러운 유명 여배우의 죽음에 태국은 완전 난리가 났지. 사람들 다 충격받고 전국적으로 다충혈 물결이 이어졌어. 그런데 사건 정황이 공개되고 사람들은 땡모 사망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야. 우선 땡모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요트에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게 그게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지. 아무리 밤이라 해도 요트 위에서 친구 다리를 붙잡고 소변을 넣는다? 태국 사람 대부분이 얼굴을 아는 셀럽인데 이런 행동하는 게 솔직히 납득이 가진 않잖아. 그리고 심지어 요트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요트 어디에 있었던 간에 소면을 누는 상황이 훤히 보이는데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아?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사건 당일 땡모는 한벌 수영복 위에 커버업 같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 지금 보는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온 건데 그날 입었던 옷이거든? 대충 어떤 옷인지 감이 오지? 자, 근데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게 다 밑으로 내려서 벗어야 돼. 그러니까 나체 상태가 되는 건데 과연 땡모가 그걸 감수하고서도 소변을 봐야 했던 걸까? 다른 대안이 없었냐고? 그것도 아니야. 사실 잠깐 정박하자고 했으면 충분히 어딘가에 내려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 근데 땡모는 굳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걸까? 이쯤 되니까 의심의 화살은 친구들에게로 쏠렸어. 친구들의 증언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그 친구들이 유일한 목격자잖아. 그래서 그 증언대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었거든. 그 중에서도 특히 땡모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가틱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더라고. 근데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알고 보니까 땡모랑 가틱이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만은 아니었던 거지. 우선 가틱한테 딸이 한 명 있었어. 근데 땡모가 그 아이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 근데 그냥 이모 마음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땡모가 아이를 입양할 정도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도 했었고 이건 태국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어. 근데 왜 가틱을 의심했냐고? 사실 땡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더라고. 이 상황에서 땡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보험금은 서류상 자식인 가틱의 딸한테 가겠지? 그러면 이 재산은 친모인 가틱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요트 모임도 가틱이 주선한 자리였더라고. 완전 수상하지. 그리고 가틱이 사건 직후 땡모의 어머니한테 딸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지기도 해. 결국 2022년 2월 27일 가틱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은 왜 땡모의 어머니한테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가틱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땡모의 어머니와 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 알리는 건 기본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땡모의 어머니가 친엄마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땡모랑 엄청나게 살갑고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가틱은 친구이기 전에 매니저잖아. 어쨌든 수상한 점은 그게 끝이 아니야. 가틱은 땡모의 시신이 발견되고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 정도면 나 범인이에요 광고한 거 아니야? 오랜 친구고 또 매니저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가틱이 장례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례식에도 안 가고 변호사부터 만나는 거냐고. 수많은 의심과 논란 속에서 땡모의 부검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허벅지 안쪽에서 깊게 패인 상처가 발견된 거야. 사람들은 땡모가 요트에서 추락한 후에 모터 프로펠러에 부딪혀서 찢긴 게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법의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어. 이 상처가 모터 프로펠러랑 전혀 관련이 없대. 왜냐면 보통 요트에서 추락하면 모터에 빨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떤 한 부위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이 전체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그 몸 한 곳에만 상처가 생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 혹시 땡모가 사망하기 전에 요트 위에서 무슨 일을 이미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경찰은 보트를 여러 번 다시 조사하고 부검도 또 다시 해봤지만 그날의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어. 그냥 결국에는 땡모가 그날 술을 마셔서 벌어진 사고사라고 판단했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킨 거지. 근데 오히려 대중들은 도저히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아직 남은 사람이 있지. 가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건 당일 가틱을 포함해서 당시 요트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땡모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에 바로 집에 돌아갔다더라고. 그리고 모두 24시간 동안 연락도 안 받고 경찰 조사에도 되게 비협조적이었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던 와중에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주유소 CCTV에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이 찍혀있던 거야. 경찰 조사는 피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걸까? 혹시 무언가를 공모한 건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러워. 자, 나는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게 샌드야. 자기 다리 붙잡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요트에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자기는 핸드폰 보느라고 그 상황을 못 봤다고? 그걸 못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샌드랑 땡모가 있던 그 요트 뒤편에 손잡이도 있었었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친구 다리를 잡고 그 균형을 잡는 것보다 그 손잡이를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정말 땡모가 이런 무모한 방식으로 소변을 보겠다고 한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도 샌드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 이후 땡모 죽음에 관해서 추가적인 수사도 또 처벌도 없었다고 해. 그러던 와중에 2022년 4월 26일 샌드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됐더라고. 그 사진이 뭐였냐면 이 사건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샌드와 가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야. 이날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땡모의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었거든. 사진 밑에 글을 보면 진실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들은 혐의가 풀렸다고 다행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날 진실을 완벽하게 잘 덮었다는 안도의 웃음인 걸까? 결국 사건은 사고사로 마무리됐고 요트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아무런 혐의를 받지 않았지. 그런데 이 사건 까도 뭐가 계속 나온다? 알고 보니까 땡모의 어머니가 요트의 주인이자 그날 사고 때 함께 있었던 남성 B씨. 이 사람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게 드러나. 이 10억 원의 의미가 뭐였냐면 나는 땡모의 엄마로서 같은 배에 있던 모든 일을 용서한다 라면서 수사를 종결하는 조건이었던 거지. 이렇게 유족이 더 이상 수사를 원치 않으니까 경찰도 뭐 어떡해. 더 이상 수사할 명목이 없던 거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땡모 어머니한테 분노했지. 이미 드러난 의문점들만 봐도 땡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 근데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10억 원에 그냥 입을 닫은 건지. 결국 땡모의 죽음은 유명인의 기이한 죽음으로 남아버렸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나 뭐 처벌 없이 잘 살고 있고 사건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땡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건 오로지 팬들 뿐이야. 땡모의 마지막이 어땠을지 진실은 요트에 있던 그 사람들만 알겠지. 태국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 나는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에 참 씁쓸했어. 친구도 가족도 진심으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추모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슬프더라고. 너무 최근 사건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아. 그리고 혹여나 이 사건이 정말 사고였다면 애꿎은 친구들만 고생했겠구나 싶었는데 그러기엔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지. 어쨌든 땡모 죽음에 관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혹시 전에 시카님이 토미에서 했던 일본 신칸센 살상 사건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지난 2018년 6월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에서 22살의 남성 코지마 이치로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던 사건이에요. 묻지마 범죄로 사망자까지 나온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 일본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러던 중 한 출판사가 용의자는 자폐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게 큰 비판을 받았어요. 마치 범인의 장애가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그 편견을 조장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결국 사과와 함께 기사는 삭제됐고요. 과연 범인이 가진 이 장애가
열차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스토리도 어쩌면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반말 모드 해볼게요. 지난 2001년 4월 말쯤인데 도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4월이면 날씨 되게 따뜻하잖아. 근데 웬 남자가 두꺼운 모피코트에 렉서폰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였지. 근데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들 사이에선 이 남자를 예의주시하라는 소문이 돌았었어. 근데 그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 차림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인 좀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어. 자, 4월 26일에 이 남자가 처음 목격됐거든. 목격자에 따르면 팬더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른 남성의 뒤쪽으로 접근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막 내려치면서 욕을 퍼부었다는 거야. 목격담은 계속 나왔어. 3일 후인 4월 29일인데 주민 한 명이 운동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팬더 모자 남자를 본 거야. 근데 이 남자가 한참 동안 멍하니 스미다강을 보고 있더래. 호기심이 생겨서 남자한테 말을 걸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훅 일어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다음 날인 4월 30일. 이번에는 아침 9시 반에 그 팬더 모자 쓴 남자가 또 출몰을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했어.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옆에 지나가던 여성을 막 위협하는 거야.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냈어. 간신히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 같은 날 사건은 계속 이어져.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40분이었는데 19살이던 오가와 마이코 양이 이날 친구가 출전하는 경기장으로 응원을 하러 가던 길이었어. 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스포츠센터에 경기가 있어서 또 서둘러서 가고 있었지. 잠시 후 오가와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옆을 보고 좀 당황하게 돼. 아니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가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줄무늬 모양 무피코트를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엔 팬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순간 오가와 양이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아니, 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이 남자가 그 놀란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 야, 너 나 바보로 보냐? 그 후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남자가 오가와를 골목으로 막 끌고 가더니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그러고는 오가와의 뭐 배, 등, 가슴 할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오가와가 막 소리를 질렀지.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현장 쪽으로 왔어. 근데 남녀가 막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범인이 겁을 먹었는지 허겁지겁 도망가더라고. 주민이 황급히 오가와한테 가서 그 상태를 살폈는데 이미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어.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아. 친구 경기 보러 가던 그 평범한 학생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야. 즉각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범인의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특이한 복장 외에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남기고 간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스미다 공원 덤블에서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더 모자와 그 안경이 발견됐고 그 다음날 팬더 모자가 발견된 곳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칼도 발견됐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뭐 신원을 알 순 없잖아. 다행히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범인의 몽타주가 제작됐고 그 지역에 배포되기 시작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시급한 문제인 거지. 사건 발생 열흘 후인 5월 10일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들어왔어.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75km 정도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어느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작업자 중에 한 명이 몽타주랑 닮았다는 신고였지. 근데 이게 꽤 신빙성 있는 제보라서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드디어 그 팬더 모자 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29살이던 야마구치 마코토.
검거가 된 직후에 왜 모르는 여성을 공격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하는 투가 영 이상했어. 아니, 귀여워 보였는데 저를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전 그냥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야마구치가 모피코트에 모자까지. 차림새도 좀 남달랐잖아. 그래서 경찰이 왜 그 팬더 모자 썼냐고 물어보니까 야마구치가 엉뚱한 대답하더라. 이거 팬더예요? 전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소중한 거예요. 매일 안고 자요. 맞아. 범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 야마구치를 좀 더 알아보면 1972년생으로 삿포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동생 2명이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 때문에 꽤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때. 게다가 사건 이후 경찰이 좀 추가 조사를 하려고 야마구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여동생은 말기암 환자로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 해. 어쨌든 여동생 말에 따르면 야마구치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지적장애를 보였었대. 성장을 할수록 그게 당최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었지. 거기엔 불우한 성장 배경이 원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적장애 아동들도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을 통해 좀 더 증상들이 완화될 수는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문제였어. 아빠는 항상 도박과 그 술에 취해 있었었고 심지어 학대도 서슴지 않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긴 했었어도 아버지가 매일 파친코에서 돈 날리고 오니까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지.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도 어려운 상황이고 야마구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거야. 그러다가 중학생 때 자폐증까지 진단받게 돼. 지적장애에 자폐까지 동반된 거야. 야마구치는 당연히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지. 동급생들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때부터 야마구치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때 담임선생님이 특수학교를 추천했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단번에 거절했어. 여동생 말에 따르면 장애인 시첩을 벌일 정도로 자기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대.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는 절대 가기 싫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야마구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어. 인생에서 엄청난 버팀목이고 또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거야. 어머니의 죽음 후에 야마구치는 완전히 반해버려. 더 폐쇄적으로 변해지면서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단순 작업이 가능한 일을 구했었지만 오래 하진 못했었다고 해.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 처음엔 직장 동료들이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들도 일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짜증이 난 거지. 결국 야마구치는 어딜 가나 따돌림을 당했고 심하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 근데 집에서도 사정은 딱해. 아빠가 맨날 돈 다 탕진해버렸고 폭력은 심해져만 가. 참다 못한 그는 결국 가출을 했는데 그러다 선택한 건 안타깝게도 어둠의 길이었어. 1991년 삿포로역에서 소매치기를 시작하더니 이듬해에는 무기 단속범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흉기를 휘둘렸나 봐. 또 1994년 7월에는 강간미수로 3년, 1995년에는 자전거 절도죄가 추가됐고 감옥을 들어간 지 3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무전취식을 하면서 또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종종 여동생한테 전화해서는 돈을 보내달라고 화를 내기 일쑤였지. 여동생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 매일 전쟁 같은 아버지에 오빠는 매일 감옥까지. 생활고에다가 심지어 자기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잖아. 결국 여동생은 돈 보내달라는 오빠 전화에 울분을 토해내.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거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기도 해. 이 통화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야마구치가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 이에 여동생은 자기가 사건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형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었대. 참고로 사건이 있고 7개월 후 야마구치의 여동생의 그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녀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씁쓸한 마지막 말을 남겼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를 대신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 스트레스랑 압박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마지막 소원은 그냥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앞서 야마구치 칼에 찔려 숨진 오가와 마이코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도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닐까. 지적장애, 자폐를 동반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무법자로 살아온 청년 야마구치. 그가 벌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지난 2004년에 일명 팬더모자 살인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돼. 이때 야마구치는 정신적인 장애는 인정받았지만 그가 범행 직후에 도주했다는 점, 또 소지하던 모자와 흉기를 버린 점이 지목됐어. 그러면 당시에 그가 스스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죄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래서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야마구치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때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 범인이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게 문제였다고 단정 지어버리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범죄자의 심리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특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장애가 범죄를 유발했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혹여나 이 사건이 지적장애와 자폐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일본 재판부도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았었고. 조금만 둘러봐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 물론 가정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만약 야마구치가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특별 교육이나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내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시끄럽게 달군 한 한국인 여성이 있어요. 심지어 나이도 어린 겨우 20대 대학생이었죠. 오늘은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22살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렉산더 우틀라야. 미국 보스턴 컬리지라는 명문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아직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브링엄이라는 병원에서 임상연구원을 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었어. 참고로 브링엄이라는 병원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봤거든. 그랬더니 2021년 세계병원 순위 3위를 했더라고. 엄청 유명한 병원인 거지.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그냥 완전 엄친아야. 교수님들 칭찬이 마르질 않았대. 게다가 2년 동안 행복한 연애 중이었지.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더라고. 2019년 5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은 보스턴 컬리지의 졸업식 날이었어. 알렉산더도 그날 졸업식 예정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 보스턴에 왔다고 해. 이미 병원에도 취직했고 성적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완벽한 아들의 졸업식이니까 가족들 모두 설레하고 있었지. 근데 졸업식이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인 8시 30분. 기대가 부푼 가족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 알렉산더가 학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보니까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대. 가족들은 당연하고 친구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앞날이 창창했잖아.
무엇보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뭐 이상한 징조를 보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졸업식 당일날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유서도 없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날버락이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죽음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알렉산더의 여자친구, 유인영이었지. 아까 말한 그 2년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날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직전 여자친구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어. 그 내용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었고, 그걸 본 유 씨가 남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한 걸음에 급히 달려온 상황이야. 하지만 간발의 차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알렉산더는 옥상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걸 본 여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 당연하지. 그냥 왠지 모를 좀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 경찰은 알렉산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그 알렉산더의 휴대전화를 감식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지. 우선 2년 반 전인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알렉산더는 학교에서 필리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었어.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유인영을 만나게 된 거지. 유 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대. 뭐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았었고, 주변인들은 그녀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어. 반면 알렉산더는 모임 내에서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모습에 끌렸던 걸까? 유 씨랑 알렉산더는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곧 마음이 커졌고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이들의 풋풋한 연애에 금세 위기가 닥쳐왔어. 사실 알렉산더한테 전 여자친구가 있었었거든. 뭐 둘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였대. 뭐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헤어지긴 했어도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SNS 팔로워 상태도 그대로였어. 뭐 조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는 진짜 아니었다고 해. 그냥 완전 친구 사이. 근데 또 이게 여자친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알렉산더 생각에 여자친구가 좀 질투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았었대. 그래서 굳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 유 씨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비밀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 어쩌다 보니 유 씨가 알렉산더랑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걸 알고 완전 열받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통제가 시작돼.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도 혹시 전 여자친구 만나는 건 아닌지 막 추궁을 했지. 게다가 하필 여자친구랑 알렉산더랑 수업 하나가 겹치는 게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면 유 씨가 완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점점 힘들어하던 알렉산더는 결국 여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 그게 뭐였냐면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거야. 이걸 통해서 서로의 신뢰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유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알렉산더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지 막 연락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답장이 올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해. 해도 해도 집착이 너무 심했었지. 이 커플이랑 같은 동아리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둘 사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 씨는 알렉산더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누구랑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나하나 간섭했고, 남자친구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 학교 친구들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둘이 남겨졌을 땐 더 심각했을 것 같아. 이런 유 씨의 행동은 어느새 알렉산더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졸업식이 가까워질 때쯤 유 씨의 통제는 진짜 극에 달았다고 해. 특히나 알렉산더가 그 졸업식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전 2달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7만 5천 통이야. 7만 5천 통.
그중 47,000통은 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더라고. 아니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200개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소리인데 그중에 심지어 그 유 씨 혼자서 800통의 문자를 보낸 거지. 아니 이게 1, 2주가 아니라 하루 동안 보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보면 유 씨는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뭐 영상통화 걸고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연락을 한 거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서 나눈 그 대화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연인의 연락이라고 보기 좀 이상한 거지. 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네가 죽으면 네 가족도 세상도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이게 남자친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그 선 넘은 폭언은 계속돼. 아, 그럴 바엔 죽어.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유 씨가 진짜 이런 문자를 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추후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당시 유 씨는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통제해왔어. 마치 알렉산더를 세뇌하듯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처음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알렉산더를 위협했었대. 뭐 네가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특히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랑 제일 가까운 그 연인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알렉산더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이 대화는 수백 번이나 반복됐어. 그러던 2019년 4월 15일에 이번엔 유 씨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넌 말 그대로 죽어야 돼. 나 좀 내버려두고 어디 가서 좀 죽어. 그 후로도 무능하다. 진짜 너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 이런 식의 폭언을 퍼부었어. 이런 대화가 지속되니까 알렉산더 또한 좀 스트레스로 미쳐가는 듯 했어. 한 번은 친구한테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었고 또 그쯤에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면 유인영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속삭인다 라고 되어 있었어. 이게 진짜 환청을 겪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지.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곧바로 학교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번 상담하더니 상담사는 알렉산더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알렉산더는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2019년 5월 19일 졸업식 하루 전날이었는데 알렉산더는 유 씨가 머물던 기숙사로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은 함께 하룻밤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 씨가 눈을 떴을 때 알렉산더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대신에 문자가 남겨져 있었지. 내 마지막 밤을 너와 함께 보내서 행복했어. 유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각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알렉산더의 GPS가 꺼져 있는 거야. 너무 불길하잖아.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문자로 당장 GPS 키라고 보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소름 돋는 대답을 보내왔어. 난 높은 곳에 있어. 근데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유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뭔가 불길하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왜냐면 문자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제발 그만해. 그런데 잠시 후 알렉산더의 GPS가 켜지면서 위치가 파악됐어. 한 건물이더라고. 그래도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던 유 씨는 당장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형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GPS가 가리킨 곳은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르네상스 주차장 건물이었어. 유 씨가 도착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늦었어. 알렉산더는 이미 몸을 던지고 말았던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유 씨한테 이런 문자를 남기게 돼. 사랑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야. 알렉산더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검찰도 이걸 단순히 개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몰고 간 그 유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해. 근데 경찰은 알렉산더가 유 씨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 또 유 씨가 2달에 거쳐서 알렉산더한테 47,0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죽으라고 협박한 점을 주목했어. 유 씨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지. 이후 유 씨는 재판을 받게 돼. 그녀의 변호인 입장은 죽어라, 왜 안 죽냐 이런 유 씨의 문자는 그저 젊은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미숙한 표현일 뿐이고, 알렉산더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인데 오히려 유 씨의 연락을 끊지 않은 그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어. 글쎄, 아무리 감정 표현에 미숙한 20대라지만 죽으라고 하는 게 그게 감정 표현이야? 그리고 괜히 왜 피해자 탓으로 돌리냐고. 아주 변호사가 그 재판 이기려고 용을 쓰는 거지. 그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유 씨에게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비록 둘 사이에 그런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재판은 유 씨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거야. 하지만 이걸로 유 씨가 받은 처벌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이었지. 여전히 유 씨는 남자친구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집착과 통제에 의해서 멀쩡히 명문대 나오고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야. 누군가는 그 피해 남성이 혹시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알렉산더에게 여자친구는 한때 가장 믿고 또 가족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하찮게 짓밟아버리고 죽는 게 답이라고 계속해서 말한 상황이야. 만약 우리가 이걸 당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가스라이팅 범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벌어지기 쉬운 것 같아. 꼭 눈에 보이게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의 심리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거 역시 범죄라고 생각해. 혹시 누군가 때문에 두렵다면, 또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영상 내내 반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마지막도 인사하고 갈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메이예요. 오늘 사건은 아주 최근에 발생한 잔인한 사건이에요. 워낙 전말이 좀 특이하고 생소해서 해외 토픽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간은 작년 2022년 8월 16일.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독일 뮌헨 근처에 있는 잉골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인데 한 중년 부부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 실종된 사람은 23살이던 샤라반. 샤라반은 부모님이랑 뮌헨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전남편 만나러 간다고 나가고서 여태까지 연락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샤라반 전남편이 살고 있는 이 잉골슈타트에 온 거였지. 부부는 하루 종일 딸을 막 찾아 헤맸는데 도저히 없어. 결국 시간은 흘러서 밤 11시 반 정도였어. 마침 그때 한 주택단지에서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야. 다가가서 보니까 이게 딸 차더라고. 부부는 즉각 차 안을 들여다보는데 순간 주저앉고 말았어. 차 뒷좌석에 완전히 피로 뒤덮인 젊은 여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이게 딸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시신은 피투성이었고 50군데가 넘게 막 몸에 찔린 상처가 있더라고.
특히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훼손돼 있었어. 그래서 신원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야. 사실 부부가 첫눈에 봤을 때 대체적인 이목구비랑 신체 조건 그리고 머리 스타일까지 딸 샤라반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또 아무래도 시신이 차 뒷좌석에 있었으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딸이 전 남편 만나러 간 거잖아. 그러다가 며칠 만에 얼굴이 훼손돼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고. 그럼 이게 전 남편이랑 관련된 거냐고? 아니, 전혀 아니었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말은 이제부터야. 이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알려졌는데 헤드라인이 독특하더라. 그게 뭐였는 줄 알아? 도플갱어 살인사건. 도플갱어 들어봤지? 그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 말하는 거잖아. 뭐 도플갱어 만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뭐 이런 괴담이 있기도 했었고. 놀랍게도 이 사건이 그 괴담하고 연관이 있어 보였어. 시신이 발견되고 조사를 하던 경찰은 다음날 샤라반의 부모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바로 샤라반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검을 해봤더니 그 시신이 샤라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차에서 발견된 사람은 누구야? 정확한 신원은 카디자, 23살의 여성이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녀가 샤라반의 차에서 사망해 있었는지, 또 그럼 진짜 샤라반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었어. 어쨌든 샤라반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다는 거에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곧이어 부모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딸 샤라반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거야. 게다가 남자친구 샤키르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고. 우선 샤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얘기해보면 부모님은 원래 이라크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독일로 이민을 왔어.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좀 엄격한 편이었어서 샤라반은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하는 게 꿈이었대. 성인이 돼서는 미용사로 취직했고 또 결혼도 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독립한 거야. 근데 남편이랑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혼했고 이때 미네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이후 샤라반은 부모님하고 자주 부딪혔고 뭐 큰 소리로 싸우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내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라크 분이잖아. 그래서 뭐 보수적인 편일 거고 어쩌면 이혼한 딸을 좀 부끄럽거나 한심하게 보지 않았나 싶어. 또 샤라반도 성격이 셌는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뭐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이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하루하루 갈등이 심해지니까 샤라반은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나가지? 어떡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돼. 그게 바로 부모님이 자기가 죽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였어. 이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샤라반이 뭐 했는 줄 알아? 인스타그램을 미친 듯이 뒤지더니 자기랑 피부색, 머리카락까지 그러니까 외모가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 그렇게 밤새 추려낸 사람은 총 5명이었어. 샤라반은 그 사람들한테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돼. 근데 이게 뭐 기본적인 안부 인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신분을 숨긴 셀럽인 척하면서 접근한 거야.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콜라보 같은 걸 제안하는 거지. 사실 갑자기 유명 연예인한테 DM 오면 누구나 헉 하잖아. 근데 또 프로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좀 허술한 전략인 것 같아. 당연히 대부분은 경계했어. 너무 수상하잖아. 셀럽이 굳이 부계정을 왜 쓰겠냐고. 그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다가 마침내 딱 한 사람이 남게 돼. 그건 바로 23살이던 뷰티 블로거 카디자였어. 샤라반이 처음 카디자한테 연락할 때 독일에서 유명한 여성 래퍼 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인 척 메시지를 보내게 돼. 내용은 자기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 카디자도 처음엔 의심을 했대. 뜬금없잖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락한다고? 그것도 부계정으로? 그래서 카디자가 룬 공식 계정에다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게 돼. 당연히 룬은 황당해하면서 그 계정 자기 사칭한 거라고 답장하지 말라고 했대.
그렇게 샤라반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또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접근했어. 이번엔 화장품을 협찬하고 싶다고 했지. 카디자가 뷰티 블로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래퍼에서는 좀 갸우뚱했지만 뷰티 협찬에는 솔깃한 거야.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결국 만날 날짜까지 정하게 돼. 사건 당일, 샤라반은 남자친구 샤키르랑 같이 카디자가 사는 동네로 갔어. 부모님한테는 전 남편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지. 잠시 후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약속한 장소에서 카디자를 만났고 너무 반갑다면서 막 인사를 나눠. 그리고선 차에 태우고 한참을 운전하더니 도심에서 좀 떨어진 으슥한 숲 인근에서 멈추게 돼.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한 후였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카디자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카디자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숨이 끊어져. 하지만 샤라반의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시신에 50번이나 넘는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대부분이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샤라반은 얼굴을 훼손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야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폭행했고 얼굴도 훼손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얘네들 진짜 너무 잔인한데 이미 사망한 카디자를 다시 차로 들이받아 버려.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곤 처참하게 망가진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둔 거지. 이건 정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잖아.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 후에 그 차를 끌고 다시 잉골슈타트로 돌아가서 조용한 주택가에 차를 세워두고 샤라반과 남자친구는 같이 도주해버린 거야. 이제 부모가 이 차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샤라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였어.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냐? 절대 아니지. 당연히 경찰은 지문 조회를 했고 그 사람이 샤라반이 아니라 카디자라는 걸 금방 알아냈어. 아주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멍청했던 거야. 전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어. 도플갱어 살인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 눈길을 끌 수밖에 없으니까. 샤라반은 부모가 무참히 살해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길 바랬다고 했어. 그래서 굳이 전남편 보러 잉골슈타트 간다고 힌트까지 남긴 거야. 부모가 직접 시신을 찾도록 유도했던 거지. 근데 이 사건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작 부모님이랑 샤라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도되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샤라반이 그동안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냐면서 그녀를 두둔하기도 했대.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살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해. 물론 부모랑 갈등 있을 수 있지.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 그렇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죽은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샤라반을 두둔하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고 봐. 어쨌든 그냥 살인자일 뿐이고. 여기서 난 카디자가 너무 안타까워. 단지 좀 닮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표적이 된 거야.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오늘 사건 좀 충격적이지?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다. 예전에 시카님이 금사파에서 다룬 진짜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 그 취업시켜준다면서 가족 없는 여자를 한 명 찾아서 범인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한 사건이 있어. 김은혜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본인 앞으로 걸어둔 사망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였지. 어쨌든 오늘 사건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돈이나 욕망이 아니라 부모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잖아. 그 이유 때문인지 더 기괴하게 느껴져. 2023년 1월 샤라반과 샤키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야. 전해지는 바로는 샤라반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샤라반이랑 샤키르 중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고 또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밝혀지질 않은 거지. 근데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 두 사람 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받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한 범죄 심리학자가 남긴 의견이 있어. 맨 처음 카디자가 낯선 사람, 그러니까 샤라반의 제안에 선뜻 응한 이유가 아무래도 같은 성별 때문이라는 추측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어도 같은 성별, 그러니까 같은 여자는 좀 안전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겠지. 요즘은 어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랑 쉽게 만나고 또 연락할 수 있잖아. 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이코패스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은근히 접근하거나 과하게 친한 척하고 과하게 착한 척할 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보길 바랄게.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했다고 하니까 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자, 그럼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난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메이예요.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요.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죠? 시카님이 저랑 어울리는 느낌으로 스튜디오를 꾸며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토미 진행자가 진짜로 된 것 같고 또 설레고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은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건이 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1979년 8월이었어. 일본 토치기현 아시카가시에 살던 5살 여자아이 후쿠시마 마야가 집 근처에서 실종되는 일이 벌어져. 아이는 인근 신사에서 놀고 있었거든.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 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거야. 경찰들은 마야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 하지만 6일이 지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아. 와타라세강 인근에 있었었는데 등산 가방 안에 유기되어 있었어. 고작 5살 아이가 이렇게 잔혹하게 발견된 거야. 그나마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범행에 사용된 가방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한정 판매됐던 제품이더라고. 일본에서 한 수십 개 정도만 판매됐던 거지. 이러면 완전 수사 범위가 확 좁혀지잖아. 당연히 경찰은 여기에 주목했고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을 다 수소문했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뒤로도 수사는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범인을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 게다가 199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듯 했어.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한 사람이 마야의 살인사건을 다시 주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 일본에서 유명한 기자인 시미즈 기요시였어. 시미즈는 한번 사건을 맡으면 약간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투철한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 시미즈가 보도한 대표적인 기사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본이 과거 중국에서 벌인 난징 대학살에 관한 내용이거든. 이게 일본의 오점을 들추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미즈가 그걸 다뤘고 결국 일본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만들었지. 그래서 저널리즘 언론인상 7개를 싹쓸이했고 일본 기자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돼. 오죽하면 경찰보다 먼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자로도 유명했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로 도피한 그 범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경찰에 넘겼더라고. 어쨌든 그런 시미즈가 30년 전에 발생한 미제 사건을 파헤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주목하게 된 거야. 일단 시미즈는 이 사건이 연쇄 사건일 거라고 말했어. 왜냐면 마야가 사망한 건 1979년이야. 그때부터 1996년까지 계속해서 3년에서 5년의 간격을 두고 북관동 지역에서만 무려 5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거든.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먼저 연관 있는 5개의 사건을 보면 앞서 말했던 1979년 8월
5살이던 마야가 집 근처 신사에서 실종됐지. 두 번째로는 5년 후인 1984년 부모님과 파친코에 갔던 5살 하세베 유미 실종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3년이 지나고 1987년 8살이던 토모코가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중 실종. 네 번째는 또 3년 후인 1990년 5월 4살이던 마츠다 마미가 파친코에서 실종됐고, 마지막으로 1996년 7월 이번에도 4살 유카리가 파친코에서 사라진 거야. 이 사건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여자아이들 실종이 계속 벌어졌던 거. 심지어 이 중 4건은 아직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시미즈는 이 사건들을 모아서 북관동 연쇄, 여자 어린이 유괴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사건들을 추적하기 시작해. 우선 범행은 모두 토치기현과 군마현 경계 부근, 반경 20km 지역 내에서 발생했어.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4살에서 8살 사이의 여자 어린아이였고 실종된 시간대가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는 점도 비슷해. 게다가 5명의 피해 아동들 중에 3명이 파친코에서 실종된 거야. 그리고 또 이 중에 3명의 시신이 와타라세강 이 근처에서 유기됐다는 것도 일치하더라고. 물론 사건이 발생한 거는 뭐 다 제각각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공통점이 상당했던 거지. 그래서 시미즈는 이 모든 게 연쇄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아까 5건의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은 이미 해결됐다고 했잖아. 그 사건은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4번째에 발생했었어. 만약 시미즈 기자의 추정대로 5건 모두 동일범에 의한 거라면 범인이 검거된 후에는 더 이상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 하지만 5번째 사건이 1996년에 또 발생해. 그럼 이거 연쇄가 아니잖아? 혹시 시미즈의 추리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4번째 사건만 연쇄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걸까? 시미즈도 이때 당황했지.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끈질기게 취재를 했어. 그러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돼. 4번째 사건으로 체포된 범인 있잖아. 어딘가 이상했던 거야. 일단 4번째 사건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1990년 5월 12일이었어. 아시카가시 한 파친코 주차장에서 4살이었던 마츠다 마미가 실종돼. 안타깝게도 아이는 다음 날인 13일 인근 와타라세강 부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지.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목격자가 있던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타라세강 강둑을 걷고 있는 게 딱 포착됐던 거지. 목격자는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어. 몽타주를 모아보니까 이 남성의 키가 한 165cm 정도이고 수염이 난 동그란 얼굴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해. 목격자가 많으니까 제보가 활발했지. 그런데 이 중에 일본 경찰이 갑자기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해오던 목격자의 증언 토대로 진행하던 그 수사를 급 중단하고 애증금 프로파일링에 의한 추론으로 범인을 잡겠다는 거야. 물론 프로파일링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실제 목격담보다 더 중요할까? 그리고 보통 그건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범인을 추론할 때 많이 활용하잖아. 그래서 그때 일본이 프로파일링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어. 90년대 초반이니까 아직 완전 초기 단계인 거지. 그런데도 일본 경찰은 프로파일링이 답이다 이러면서 방향을 바꾸더라. 어쨌든 그렇게 나온 범인의 특징이 뭐였는 줄 알아? 아동 성애자는 독신 남성 중에 많다. 또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엽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범인이 독신에다가 단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로 범인을 어떻게 찾아? 근데 또 찾아내더라. 지목된 사람은 당시 45살의 남성 스가야 토시카즈였어. 유치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런 직업을 택한 것도 중년 독신 남성들한테 보이는 로리콘 성향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애초에 스가야는 전과도 없었고 범행 동기조차 찾지 못했어. 이거 완전 끼워 맞추기 식이더라고. 사실 아예 물증도 없었고 목격자가 말한 인상착의에도 맞지가 않아. 근데 경찰은 끝까지 우기고 싶었나 봐. 아까 목격자들 많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찾아가더니 당신 증언이 방해된다 이러면서 증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런 경찰들의 압력으로 스가야는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었어. 이후 기소랑 재판 과정은 더 심각해. 스가야는 억울하다면서 경찰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 자백을 강요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또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다 나왔다, 범인인 거 안다 이러면서 몰아가기를 했던 거야. 응? 그러고 보면 DNA가 있었던 거잖아. 사실 아이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었거든. 경찰은 그게 스가야랑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거고. 이게 사실이면 완전 중요한 정보인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DNA 감정 기술이 그때 막 도입된 거라 같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수준이었대. 그래서 되게 허접하게 그냥 DNA 현미경으로 보고 육안으로만 모양이 일치하나 아니나 뭐 그런 거만 확인했던 거야. 현대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실제로 거기에서 정확도는 굉장히 낮았다고 해. 게다가 경찰은 스가야의 DNA를 본인한테서 직접 채취한 게 아니라 스가야 집 쓰레기 봉투에서 주워온 걸로 그냥 사용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허술하냐? 어쨌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어. 스가야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져. 그는 이후에 여러 차례 재심을 요청했지. 근데 그게 전부 거절당하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DNA 감정이 인정받은 사건이라면서 일본 과학 수사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정작 죽은 아이, 마미의 유족들도 진범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 이건 시미즈 기자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유족들이 재판에 방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야. 경찰이 그러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지목된 스가야가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거지. 자, 진범이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스가야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제가 마미에게 자전거 탈래라고 말을 걸어 자전거 짐박지에 태워서 유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나중에 아이의 엄마가 이 진술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를 발견했거든. 왜냐면 마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전거 짐바지에 타본 적이 없었던 거야. 참고로 짐바지는 자전거 뒤에 붙어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거든. 근데 마미는 고작 4살이었어. 생각해봐봐. 뭐 어떻게든 억지로 태웠다 해도 겨우 4살짜리 어린아이의 팔힘만으로 앞사람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또 스가야 씨가 살인을 했을 때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거든. 근데 실부검 결과는 익사야. 이건 사건 정황이랑 전혀 맞지 않았던 거지. 시미즈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이 모든 거를 알아내게 됐고 스가야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 결국 시미즈의 주도로 2008년 사건의 DNA 재감식이 진행됐어. 17년 만에 이뤄진 극적인 순간인데 감정 결과는 유전자 불일치. 범인이 아니었던 거지. 이걸 토대로 스가야는 재심을 받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그런데 이미 17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후에야 결백이 밝혀진 거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들 경찰이 너무 무능하다면서 크게 분노했어. 여담이지만 스가야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크게 화제가 돼. 스가야 씨는 요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대. 한편 억울한 건 피해자 마미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야. 경찰이 헛짓하는 바람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지? 이젠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게 당시 일본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진행했었을까? 심지어 프로파일링까지 도입하면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실적 때문이었어. 1990년 당시 일본은 DNA 감정과 프로파일링 수사가 막 도입된 상태였거든. 그래서 이를 통한 성과가 필요했던 거야. 그 희생양이 스가였던 거지.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제야 스가야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럼 북관동에서 발생한 5건의 유괴 사건은 동일범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지. 결국 2010년 일본 최고 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의 연쇄 사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1996년에 일어난 마지막 5번째 사건, 요코야마 유카리의 유괴 사건이 6년 전 4번째였던 마미 실종과의 용의자랑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거야. 참고로 유카리 유괴 사건은 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시카님이 다룬 적이 있었거든. 간단히 설명하면 유카리의 사건 용의자는 158 전후의 작은 키였고 한여름에 더운데 긴 점퍼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거야. 당시 유카리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로 와서 말을 건네고 3번 정도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파친코 CCTV에 찍혀 있었어. 그런데 4번째 사건의 마미양이 실종되기 한 1년 전쯤에 한 남자가 파친코 근처에 있는 그런 유치원들을 배회하면서 막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거든. 그 남자의 몽타주가 앞서 유카리 사건의 용의자랑 유사한 거야.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이런 디테일한 정황 증거를 모은 시미즈는 2017년에 자기 주장을 담은 책 살인범은 그곳에 있다 라는 걸 발간했어. 그리고 이 책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지. 자기가 독자적으로 마미 사건의 실제 범인과 접촉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 그의 DNA를 취득해 감정까지 맞췄으며 그가 마미양 사건의 진범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시미즈가 지목한 이 인물은 마미 사건의 목격자들 증언에 나온 인상착의랑 상당히 유사했다고 해. 그러면 시미즈가 지목한 사람이 정말 마미양의 사건 진범이라면 나머지 4건에도 동일범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미즈도 경찰에 이 정보를 모두 제공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와. 이미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아니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며. 아니, 증거도 있다며. 근데 왜 안 잡아? 물론 그 지목된 남성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어. 그런데 대중들의 생각은 다르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검거해서 조사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대. 경찰의 총체적 문제야. 처음부터 무능했고 지금도 그렇고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5번째 피해자도 막지 못했으니까. 결국 경찰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이러한 경찰 조직의 부조리까지 더해지면서 연쇄 사건일 수도 있는 북관동 유아 실종 사건들은 결국 일본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버렸어. 오늘은 좀 힘 빠졌지? 다 밝혀질 듯 했는데 막판에 저러니까 나도 너무 허무하고 답답했어. 사건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런데 아이를 찾지 못하는 혹은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어땠을까? 범인을 찾을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겠지. 나라가 내 딸을 죽인 범인을 이제는 찾아도 벌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요즘 토미를 내가 직접 준비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내일은 또 사건 조사하고 대본도 수정해야 돼.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 다들 건강히 지내.